아버지의 장례식 날 10년 동안 간병하며 모든 걸 바친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아버지의 품에서 발견된 뜻밖의 유언장. 40억 재산은 오직 딸에게 물려준다는 세상에 공개된 유언장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속엔 형제들이 결코 알지 못했던 가문에 숨겨진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50이 다 된 나이에 빈털터리에서 40억 상속녀가 되기까지 제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2025년 6월 초여름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는 안동의 한적한 시골 마을. 3대째 이어온 거택의 낡은 대문 앞에 서연은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대문 옆엔 수십 년 된 능소화가 덩굴째 휘감겨 있었고 그 옆으론 달코 다른 대돌이 어렴풋이 보였죠. 삐걱이는 대문 소리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회색 담장 위로 겹겹이 쌓인 기와지붕, 마당 한편에 우뚝 선 감나무까지. 이제 막 초록빛 잎을 풍성하게 들이우고 있는 저 감나무 아래서 놀던 어린 시절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어릴 적부터 봐온 풍경이 오늘따라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죠. 아버지 강태수는 돌아가신 지 이틀째. 평생을 이 집에서 고집센 전통문화재 전문가로 살아오셨던 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평소 쯧쯧 요즘 것들은 뿌리를 몰라. 저런 서양 그림 쪼가리가 우리 문화유산을 어찌 알아볼까? 라며 답답해하시던 그 우렁찬 목소리가 귓가에 선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고택과 주변 논밭들. 모두 합쳐 요즘 시세로 40억 원은 족기된다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죠. 서연은 한때 촉망받는 미술치료사였습니다. 예술을 사랑했지만 가족의 반대 속에 어렵게 공부했고 작은 미술치료 공방을 운영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와는 오래전부터 깊은 갈등의 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서연의 자유로운 예술관이 부딪히면서 서연은 고향을 떠나 살았었죠. 10년 전 완연한 봄날의 벚꽃이 흩날리던 때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뇌경색 진단은 서연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평생 간병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그 한마디는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을 찔렀죠. 대구 현대중공업의 부장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며 정계 진출을 꿈꾸던 첫째 오빠 강민주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서여다, 현실을 봐.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야. 간병인을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우리가 보탤 테니 네가 이 집에서 간병하는 게 맞다. 안동시청 6급 공무원이자 평범한 고등학교 교사인 둘째 오빠 강지훈도 형의 의견에 마지못해 동조했죠. 서연아, 형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우린 회사 다녀야 하고 네가 혼자니까 시간이 많지 않나. 그렇게 간병은 서연의 몫이 되었습니다. 미술치료 공방은 곧 문을 닫았고 전세금을 빼고 노후를 위해 모아둔 적금까지 해지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와 간병비,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서연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던 간병은 점차 서연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요? 평생 저를 이해 못하셨으면서 결국 이렇게 제 발목을 잡으시네요. 그렇게 읊조리면서도 차마 그 말을 아버지께 전할 순 없었습니다. 그저 힘없이 고개를 떨굴 뿐이었죠. 미워하면서도 돌아서지 못하는 자신이 미웠습니다. 아버지와는 오랜 갈등이 있었지만 묵묵히 아버지를 돌보며 서연은 그의 눈빛과 작은 몸짓에서 그의 마음을 조금씩 읽어냈습니다. 5년 후 아버지에게 치매까지 발병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한때 우렁찼던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제 가느다란 숨소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연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고 너 누구야? 어딜 만져? 저리 가! 라는 말이 서연의 가슴을 찢어놓았죠. 그럼에도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술치료사였던 경험을 살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전통 그림책을 보여드리며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 그림 어떠세요? 이 색깔이 아버지를 편안하게 해드릴 거예요. 기억나세요? 예전에 저랑 같이 보시던 그림책이에요. 서연은 간병 중에도 아버지의 행동과 무의식적인 표현들을 치료 노트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아버지가 특정 패턴의 그림을 반복적으로 그리거나 특정 물건을 만지는 행동에 주목했죠. 가끔 아버지는 서연의 손을 희미하게 잡으려 했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가 자신을 기억하는 건 아닐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강태수 교수는 서연의 간병이 깊어질수록 잊었던 과거의 기억과 감정을 조금씩 되찾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에게는 그 변화가 어떤 말보다 소중했습니다. 10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아버지를 간병했습니다. 명절에도 서연의 생일에도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었죠. 오빠들은 가끔 찾아왔지만 그들의 방문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좋아지셨네요. 역시 서연이가 옆에 있으니 다르네. 민주는 10분 정도 머물다 급한 회의가 있다며 서울로 향했고, 지훈은 애들 학원비 때문에 빠듯하다며 바쁜 교사 업무를 핑계댔죠. 아버지, 제가 모아둔 돈도 이제 바닥났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서연의 말에 그들은 늘 나중에 다 돌려줄게. 네가 나중에 많이 챙겨가 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특히 지훈은 두 자녀의 대학학자금 대출과 주택대출 이자를 언급하며 늘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이제 서연의 통장에는 수십만 원의 잔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빈털터리, 49세의 나이에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옷가지 몇 벌뿐이었죠. 장례 준비에 앞서 유산 정리가 먼저였습니다. 아버지의 방에는 아직 미약하게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죠. 민주는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는 게 중요해. 이 고택은 우리 가문의 얼굴이니까. 그걸 위해선 자금력이 필요하다고. 서연, 넌 그냥 네 몫만큼 받고 물러나는 게 현명해.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의 고려대 동기이자 과거 강민준의 비자금 조성에 깊이 연루되어 약점을 잡힌 박현우 변호사가 검은색 제네시스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박현우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을 발표하겠습니다.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죠. 박현우가 읽어내려간 유언장은 공증사무소에 도장이 찍힌 정식 문서였습니다. 안동시 동에 소재한 3대째 본가 토지 및 건물, 그리고 인근 논밭 일체는 두 아들에게 물려준다. 서연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제 이름은 없나요? 제가 10년을 간병했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박현우는 서류를 다시 한번 살펴보더니 따로 언급된 내용이 없습니다.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40억에 달하는 재산에서 자신의 이름 한 글자도 적혀 있지 않았다니. 민준과 지훈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낡은 집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시세가 40억이면 현금이 얼마야? 민준이 흡족한 듯 읊조렸고 지훈도 유물 같은 거 다 골동품상에 팔면 그게 돈이지 뭐하러 묵혀도 라며 거들었죠.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10년간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남길 수 있어요? 목이 메어 울음을 터뜨렸지만 아무도 서연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의 침묵은 더욱 서늘하게 느껴졌죠.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서연을 향해 정말 효녀네, 고생 많겠어 라는 칭찬이 쏟아졌죠. 그때마다 민주는 우리 아버지를 10년 간병한 효녀딸이에요. 저런 딸은 정말 복받은 거죠. 라며 자신이 간병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칭찬을 들을 때마다 서연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밤이 되자 더욱 힘들었죠.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빈소에 혼자 남겨진 서연은 아버지 관 앞에 앉아 오열했습니다. 10년간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죠. 발인을 앞둔 마지막 순간 민준과 지우는 형식적인 인사만을 남겼습니다. 서연은 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목구멍까지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죠. 관뚜껑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당신이 그러고도 아버지야. 제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없으셨으면서. 서연은 이성을 잃고 관으로 뛰어갔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외침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10년 동안 어떻게 했는데요? 주변에서 비명과 경악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서연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듯했죠. 닫혀있던 관뚜껑을 다시 벌컥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가슴팍을 부여잡고 오열했죠.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가슴에 올린 손에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수희 가슴팍 안쪽에 뭔가 있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서연은 아버지가 생전에 내가 죽으면 꼭 내가 아끼던 황금 두루마기 수의를 입혀다오. 그 안에 내 마지막 소원이 담겨 있다. 라고 낮게 속삭이던 말이 벼락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황금 두루마기 수의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주머니에 접힌 종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종이의 촉감이 일반적인 것과 달랐어요. 좀 더 두껍고 질 좋은 종이였죠.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를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종이를 펼쳐보니 아버지 강태수 교수의 필체였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직접 쓰신 글씨였죠. 떨리는 손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전 재산 40억 원 상당의 토지 전부를 딸 서연에게 물려준다. 서연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읽어보아도 분명히 딸 서연이라고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죠. 종이를 떨어뜨릴까봐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이 한 장이 지난 10년의 모든 고통과 억울함을 씻어내는 동시에 자신을 믿지 않았던 이들에 대한 분노를 활활 태웠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면 어제 박현우 변호사가 읽어준 유언장은 무엇이었을까요? 멀리서 지켜보던 민중과 지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서연이 뭔가를 발견한 것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지훈은 순간 서연과 눈이 마주쳤을 때 미안함과 불안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차마 다 말하지 못할 회한이 스쳤죠. 그리고 아주 미묘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만 고개를 북쪽으로 기울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잠시 벽난로 쪽을 향하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처럼 서연은 유언장을 가슴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오빠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죠.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어려 있었습니다. 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당장 그 종이 1이네. 민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관을 왜 열어? 정신 나갔어. 지훈도 가세했죠. 서연은 유언장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외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언장이 왜 달라요? 오빠들이 뭘 숨긴 거죠? 당신들이 아무리 막아도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아버지의 진짜 뜻을 제가 직접 밝힐 겁니다. 민주는 네가 감히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려는 거요? 당장 그 종이 찢어. 이건 네가 만든 위조품이라고 소리쳐줄 테니 라며 매도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잘 짜인 작본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패닉에 가까웠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네가 감히 나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깊은 공포가 배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리려 했지만 아무도 끼어들 수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소란이 커지자 경찰관 2명이 도착했고 유산 분쟁은 민사라 개입할 수 없다며 질서 유지만을 당부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서연은 곧바로 법무법인을 찾아 박현우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진짜 유언장을 보여주자 박현우는 서연의 말을 끊고 서연 씨,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민준 형님한테서 다 들었어요. 재산 문제로 이성을 잃으신 것 같은데 정신 차리세요. 이런 위조품 가지고 와서 뭘 하시려는 거예요. 라며 서연을 정신병자 취급했습니다. 절망감에 휩싸인 서연은 갈 곳도 믿을 사람도 돈도 없는 처지가 되어 안동역 찜질방과 중앙공원 벤치를 전전하며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 아버지가 남기신 건 재산만이 아닐 거야. 내가 반드시 찾아낼 거야. 겨울 새벽 얼어붙은 벤치는 몸속의 모든 온기를 빨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습니다. 살아야 했다. 이대로 무너지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아버지의 필체를 떠올리며 간신히 버텨냈죠. 마지막 희망으로 안동시청 무료 법률상담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5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박 변호사를 만났죠.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10년간의 간병과 유언장에서 제외된 충격, 그리고 관에서 발견한 유언장까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연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죠. 그리고 유언장을 자세히 살펴본 후 제안했습니다. 일단 필적 감정을 받아보세요. 대양감정원에서 90만 원 정도 들지만 한 번만 하면 확실한 증거가 될 겁니다. 만약 진짜라면 충분히 승산있는 사건입니다. 서연에게 90만 원은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안동역 청소 알바를 했고 점심에는 치킨집 배달, 저녁에는 건설 현장 정리 알바까지 하루 18만 원을 벌어 95만 원을 모았죠.
그리고 아버지가 써주신 편지와 함께 대한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2주 후 대한감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관에서 발견한 유언장은 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맞습니다. 그 말에 서연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생각해 주셨다는 사실에 10년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죠. 필적 감정 결과를 받은 서연은 곧바로 박현우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감정서를 받아든 박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그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돈을 준다고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박현우는 차마 서연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은 마치 자신의 마지막 기회를 붙잡으려는 듯 감정서를 꽉 쥐었죠.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강민준 부장님은 제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저도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자백했습니다. 민준과 지훈이 자신들의 이름으로 유언장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었죠. 서연은 침착하게 제안했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오빠들이 직접 위조했다는 증거를 만들어주세요. 오빠들을 만나 유언장 위조 사실을 말하게 하고 그걸 녹음해주세요. 그리고 민준 오빠가 과거에 저지른 비자금 조성 비리 증거도 넘겨주세요. 당신 그때 그 약점들을 모두 기록해뒀잖아요. 박현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스쳤죠. 언젠가 이 칼날이 당신을 향할 줄은 몰랐겠죠, 부장님. 그는 그동안 박민준이 언제 자신을 버릴지 몰라 몰래 모아두었던 자료들을 서연에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박현호는 서연에게 녹음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파일 속에는 민준과 지훈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서련 씨가 필적 감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그리고 그 비자금 자료까지. 박현우의 말에 민주는 당황한 목소리로 자네 뭘 흘린 거요? 그 멍청한 게 그런 것까지 한다고? 아, 진짜 골치 아프네. 우리가 그때 손댄 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라고 말했죠. 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그래도 서연이 혼자 너무 고생하긴 했잖아.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잖아. 저 낡은 고택, 아버지의 문화재들. 이게 돈으로만 보이는 건 아니잖아. 아버지가 평생을 바쳤는데. 라며 머뭇거렸지만 민주는 야, 너 입 조심해. 돈이 최고야. 저 낡은 집이 뭐 그리 대반하다고? 쓸모없는 뼈대만 남은 거 다 팔면 그게 돈이지. 우리가 뭘 했다고. 라며 다급하게 막았습니다. 야, 당장 서연 찾아서 그 유언장 빼앗아서 찢어버리자. 그래, 증거 없애버리면 어쩔 수 없잖아. 필요하면 좀 거칠게라도 해서 입막음하자. 서연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친오빠들이 자신을 해칠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니 눈물이 흘러내렸죠. 과연 아버지의 뜻을 지키는 것이 옳은 길인가? 내 모든 것을 바쳐야 할 만큼 이 유산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지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정말 끝장을 내겠어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박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상대편에는 강민준, 강지훈, 그리고 박현우 변호사가 있었죠. 서연이 제시한 필적 감정 결과와 녹음 파일, 그리고 박현우가 넘겨준 강민준의 과거 비자금 조성 비리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변론의 여지조차 없었죠.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강민준, 강지훈은 문서위조죄, 사기죄, 협박죄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박현우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박탈 및 징역 1년을 선고한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형제들의 절망적인 얼굴을 보자 가슴 한편이 시렸습니다. 승리했지만 내게 남은 것은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뿐이었죠. 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계 진출을 위해 쌓아온 모든 공든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습니다. 더 이상 발악할 힘조차 없었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법정에서 승리한 후 서연은 다시 본가로 돌아왔습니다. 마루에 놓인 아버지의 안경, 벽에 걸린 달력에 아버지가 써놓으신 메모들, 그리고 아버지가 앉으시던 마루 자리에 움푹 팬 흔적까지. 여전히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집이었죠. 서연은 논밭 일부를 매각하여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안동 구시장 근처에 강태수 분식을 다시 열었어요. 예전에 은주의 분식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을 딴 가게였죠. 아버지를 기리고 싶었습니다. 가게는 예전보다 더 크고 깔끔했지만 메뉴는 김밥, 라면, 떡볶이 등 서민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예전과 똑같은 음식들이었어요. 첫날부터 옛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 서연아, 정말 다시 열었구나. 강태수 분식이라고? 아버님 이름으로 했네? 손님들은 반가워했고 서연이 겪은 일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방을 정리하던 중 책상 서랍 뒤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서현에게라고 적힌 봉투였죠.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는 몇 장에 걸쳐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어요. 이 편지를 언제 읽을지 모르겠지만 이 편지가 너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너 유산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 고택에는 오랜 가문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북쪽 벽난로 아래 숨겨진 벽돌을 찾아라. 그곳에 진정한 유산이 잠들어 있을 것이다. 내 유산에 관해 아들들이 욕심을 부릴 것 같구나. 그래서 혹시 몰라 유언장을 2개 준비했다. 하나는 내 황금 두루마기 수의 안주머니에 넣어놨지. 그래서 수위도 내가 평생 아끼던 너만이 그 의미를 알 황금 두루마기 수위로 정했다. 진정한 보물은 눈에 보이는 곳에 숨겨져 있지 않다. 오직 너만이 나의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마지막 안식처가 그 단서가 될 것이다. 언젠가 누군가 발견하겠지. 그게 아들들이 아니길 바란다. 내 재산은 당연히 모두 너에게 줄 것이다. 그동안 돌봐줘서 고마웠다. 내가 내 진짜 딸이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긴다.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한다, 우리 딸아. 서연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한 번도 해주지 않으신 사랑한다는 말씀이었죠.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말로 표현하지 않으셨을 뿐 늘 서연을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 사진에 대고 깊은 절을 올렸어요. 편지를 다 읽은 서연은 곧장 고택 북쪽 벽난로로 향했습니다. 지훈의 미묘한 시선이 퍼뜩 떠올랐죠. 그 주변을 꼼꼼히 살피자 다른 벽돌과는 미묘하게 다른 감촉의 벽돌 하나가 느껴졌어요. 치료 노트 속 아버지가 반복적으로 그렸던 벽난로의 특정 문양과 벽돌의 결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힘을 주어 벽돌을 빼내자 그 안에 낡은 목함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나무가 삐걱이는 소리가 고택에 울려 퍼졌죠. 목함을 열자 그 안에는 붉은색 비단에 쌓인 오래된 족보와 아버지가 손수 그린 듯한 고택의 상세 약도, 그리고 반짝이는 순금 거북이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와 함께 족보에는 가문의 흥망성쇠가 그림처럼 그려져 있었고, 약도에는 고택묘 숨겨진 공간과 옛 문화재들이 묻혀 있을 법한 지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거북이상은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아버지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듯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거북이상의 영롱한 빛이 서연의 눈동자에 반사되는 순간 서연은 아버지가 치매로 인해 언어 능력이 퇴화했을 때도 치료 노트에 반복적으로 그렸던 거북이 문양과 고택의 특정 장소들을 떠올렸습니다. 이는 미술치료사로서의 직감과 오랜 간병을 통해 쌓인 아버지와의 교감 덕분이었죠. 아버지, 이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군요. 서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한없이 깊은 사랑과 깨달음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아버지의 평생 업적이자 가문의 역사가 여기에 있었군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제가 아닙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물질을 넘어선 진정한 가문의 유산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기일입니다. 안동 공원묘지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인사를 드렸죠. 아버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요. 아버지 이름으로 분식집도 다시 문 열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줘요. 그리고 아버지, 진정한 유산도 찾았어요. 지켜낼게요. 당신의 뜻을 이어받아 이 고택과 가문의 문화를 반드시 보존할 겁니다. 안동 낙동강이 보이는 언덕에서 따뜻한 일몰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이곳이 서연의 고향이고 서연의 터전이고 서연이 평생 살아갈 곳이었죠. 이제 서연은 행복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했고
정의가 승리했고 다시 자신의 삶을 찾았으니까요. 출소 후 강지호는 사연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삶의 고단함이 묻어 있었죠.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형의 욕심에 눈이 멀어 너에게 못할 짓을 했어. 아버지의 뜻을 몰라봐서 정말 죄송하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원망이 희미해지는 순간이었죠. 지훈은 이후 고향에서 다시 교사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작은 서점을 열어 학생들에게 고택의 역사와 아버지 강태수 교수의 문화재 사랑을 이야기해주며 조용히 속죄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모든 것을 잃은 강민주는 더 이상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탐욕과 몰락의 상징으로만 기억될 뿐이었죠. 정계 진출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화려했던 삶은 한낱 허상으로 남았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초라했습니다. 강태수 분식의 불빛이 구시장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매일 그 불빛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내일도 단골 손님들이 찾아올 것이고 서연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대접할 것입니다. 그리고 틈틈이 고택을 가꾸고 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하며 언젠가 그곳을 강태수 문화유산관으로 만들어 일반에 공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서연이 선택한 삶이었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사랑과 사명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서연의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영상들을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